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훈영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 메인 게임 스타트란 주제로 오늘 세 번째 이어가고,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되겠죠. 오늘은 이제 시장에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국내 증시가 뭐 재평가 받아가는 과정, 이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가 디스카운트를 왜 받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건데,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란 부분이 뭐 최근 들어서 뭐 탈분 치료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 인맥 관련해서 누구하고 고교 동창이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이제 실질적으로 누가 대선 후보 그리고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느 쪽에다가 초점을 맞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사실 이 얘기는 지난 한 15년, 20년 가까이 계속해서 듣던 내용입니다. 뭐 우리나라가 뭐 다른 뭐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현저하게 싸다, 뭐 약하다 이 부분은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사실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부분이 왜 자꾸 부과가 될 수밖에 없느냐 이 부분이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소해야 되느냐 이거 역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선 주자들의 정책적인 부분 역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이제 국내 증시가 늘 디스카운트를 받아온다. 뭐 가장 첫 번째 이야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겠죠. 우리나라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고 사실 지금 북한하고 아무리 사이가 좋아진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 북한하고 같이 통일 국가가 만들어진다. 이거 자체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긴장 상태를 얼마큼 완화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북한 자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이 흐름에서 밖으로 밖으로 이제 끄집어낼 수가 있느냐. 거의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좀 심할 때가 있었고, 좀 완화될 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정권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느냐, 이건 여전히 좀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고, 사실 뭐 미국이라든지 이쪽하고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가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가 대표적으로 글로벌 대표적인 인덱스에서 MSCI와 그리고 FTSE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MSCI에서는 우리나라가 신흥지수로 현재는 속해져 있고요. 반대로 이제 FTSE 같은 경우는 선진지수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MSCI가 굉장히 규모가 크고 이쪽을 중심으로 많이 움직인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신흥시장, 현재 있는 시장에서는 앞전에는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이게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수급에서의 굉장히 불리한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됩니다. 그래서 MSCI 이제 선진지수로 편입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지금의 우리나라 여건을 봤을 때는 뭐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뭐 앞전에도 우리가 봤듯이 수출 규모라든지 무역 규모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적인 위상 자체는 이미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선진국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문제는 증시 자체는 여전히 신흥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입니다. 작년부터 이게 ESG라고 해가지고 이제 환경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지배구조 이쪽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국내 증시에서의 문제점 하나가 또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한다. 이것도 LG 화학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인데 국내에서 이 문제되는 부분들이 사실 소액 주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 입맛대로 회사를 쪼개고 분할하고 다시 병합하고 이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이어져 왔던 그런 부분인데 사실 상법이라든지 이런 거 일부만 살짝 바꿔주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여전히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제도적으로 주주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간단하게 우리가 MSCI 선진지수와 그리고 신흥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규모 자체가 선진지수는 뭐 월등히 규모가 큽니다. 신흥지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어느 회사에다 투자를 할 때 1등주에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2등주에 투자하느냐 이것 자체도 우리 이왕이면 돈을 투자할 거면 1등주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기본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MSCI라는 이 시장에서 선진 증시가 있고 신흥 증시가 있는데
선진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생각할 때도 우선 안정적일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시장에서 모멘텀을 받거나 경기가 뭐 잘 풀린다거나 돈이 풀린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는 선진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게 형성될 수가 있다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를 끌고 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를 끌고 가는 것도 대부분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 국가와 신흥 국가 여기에 따른 차이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데, 실제 이제 증시를 보게 되면 변동성이라는 게 있죠. 사실 우리가 조금만 미국에서의 뭐 급락이 떨어지건 미국에서 악재가 나오건 아니면 다른 쪽에서 악재가 나오고 하면은 국내 증시는 그 변동성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늘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 자체가 선진 증시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발생이 됐을 때 이때가 정말 변동성이 컸던 시기였었는데, 그때는 변동성이 한 35%, 40%이 정도까지 선진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나타났었다 됩니다. 근데 선진국 대비해서 신흥국은 어떻게 됐었냐? 변동성이 거의 50%까지 나타나죠.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가 급이 다른 거죠. 급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는 신흥 증시와 선진 증시가 동일한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신흥 시장이 반응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사실 뭐 급등주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 원래 뭐 굉장히 가파른 거 원하고 또 급락이 떨어져도 그만큼 떨어진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천천히 완만하게 상승하는 쪽이 꾸준히 나타난다면 그게 더 훨씬 좋은 거고,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적당히 조정을 받고 이런 흐름을 보인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선진 증시와 신흥 증시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변동성이란 부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덜 민감하냐, 더 민감하냐 이 부분에서 신흥 증시는 상당히 민감한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 변동성적인 뿐만 아니라 밸류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밸류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밸류상으로도 항상 선진 증시는 평가 자체가 신흥 증시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다 됩니다. 같은 돈을 번다 하더라도 선진 시장에 있으면은 신흥 시장에 있는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운 평가를 더 받게 된다는 것이 현재 흐름인 거죠. 그러면 너무나 좋은 선진 증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신흥 증시에 머물고 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선진 시장으로 가려면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과 그 국가의 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 다 포함을 해야 되는데, 그 국내가 과연 선진 증시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미비하냐라는 부분을 본다면은 지금은 사실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퍼적인 부분은 밸류적인 부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밸류 차이 자체도 굉장히 차이가 큰 거죠. 그러니까 선진 증시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이야 굉장히 증시 자체가 고평가가 돼 있다 하더라도 19%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 고평가 아닌 평균적인 흐름을 보인다 하더라도 15에서 17% 사이가 선진 증시인 거고요. 신흥 증시 같은 경우는 11% 정도가 평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앞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이제 대선 주자 중에서 5,000포인트가 임기 내 가능하게 가겠다라고 할 때 갈 수 있죠. 앞전에도 제가 수출 갖고도 얘기할 때 수출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면 국내 증시도 한 단계 더 위에 재평가를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왜? 실적이 받쳐주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 국내 증시가 선진 증시에 편입이 된다면 그 역시도 국내 증시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위로 갈 수 있는 배경이 이런 겁니다. 밸류를 받는 평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사실 국내 증시가 빨리 신흥 증시로 해서 탈피를 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중국이라든지 그 외적인 중동 국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전체 신흥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예전에 15%, 17% 이렇게 돼 있었는데, 계속해서 중국 증시가 개방을 하고 중동 국가들이 신흥 증시에 진입을 하고 이런 과정을 보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비중이 축소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중이 축소된다는 것은 기계적인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에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갇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앞으로 중국 증시가 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을 더 하면 할수록 이제는 더 비중이 커진다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이 100%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킨다 했을 때는 국내 증시에 대한 비중 자체는 지금보다 더 줄어든 11%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가 되는 거고, 외국인의 지분 제한까지도 완전히 해소시킨다면 그때는 국내 증시는 지금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다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지난 2년 동안 겪어봤듯이 개인들의 매수세만으로 절대 시장에서 안정함을 못 찾고 오히려 디커플이 더 심화되고 하는 것을 겪어봤듯이 안정화를 나타내려면 우리나라 증시가 신흥 증시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신흥 증시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었냐?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근데 그 했던 부분이 계속해서 실패를 했던 거죠. 실제로 이제 FTSE 같은 경우는 선진 지수로 승격이 된 것이 벌써 한 13년 정도 됐죠. 2008년도에 이제 승인이 됐으니까. 그동안 FTS도 승인이 됐으니까 당연히 MSCI도 되겠지 하고 계속해서 시도를 했었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아예 2014년도에는 이제 아예 우리나라에 대해서 워치리스크 이쪽에서 아예 빼버리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사실 이 당시에는 시장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선진 증시 가봐야, 선진 지수 가봐야 실제로 신흥 증시에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포지션 대비해서 크게 돈이 더 들어오지 않는다. 오히려 가면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자금이 더 축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중국이 계속해서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것 자체가 제한적인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상관이 없었다가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과정이 안 좋은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 쪽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냐라고 할 때 외환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외환시장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갈 정도로 외환 보유액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역외 시장에서 24시간 외화 자체를 편하게, 지금 우리가 뭐 24시간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매하듯이 원화 시장, 이쪽도 외환 시장도 그렇게 개방하라는 거였는데, 문제는 국민 정서가 우리가 IMF를 겪어봤었죠. 그러다 보니까 외환 위기가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 정서 자체가 이게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눈치를 보고 그 부분이 결국은 안 됐던 부분이 결국은 편입이 되지 못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뭐 외국인 등록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이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충분하고 지금은 환율 자체가 24시간 거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외 환율이라는 시스템이 충분히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추진하게 될 경우 어떤 과정이 보이냐? 우선은 추진을 해가지고 올해 6월 달에 관찰국 리스크에 등재가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거친 다음에 내년 6월 달에 편입 여부가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 편입 결정만 나게 되면 실제로 자금이 유입되고 자금이 빠져나가고 이런 과정은 2024년도 6월 달에 실제로 적용되지만, 먼저 결정이 되는 것만으로도 선제적인 자금의 유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편입이 된다면은 선진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몇몇 가지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선진 증시의 기본적인 밸류라든지 그리고 자산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면은 국내 증시가 현재보다 50에서 80% 정도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타난다면은 국내 증시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거고, 증시 자체도 좀 더 변동성이 완화되고 안정적인 흐름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겠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앞전에 우리 개인들이 생각할 때는 개인들 자금을 충분했었으니까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개인들 자금으로 충분한데 외국인 굳이 안 들어도 상관없어, 외국인 나와도 상관없어, 그러면서 공매도 자체도 외국인한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공매도 하면 안 돼, 그 공매도 자체를 다시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도 많이 논리를 폈었는데, MSCI에서 앞전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공매도 제한을 그렇게 한다면은 아예 MSCI 신흥 증시에 지금 현재 편입된 것도 퇴출시키겠다라고 할 정도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 따른 제한을 둔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지금에 와서는 공매도에 대해서 그렇게 시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계속해서 시각을 넓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입이 되게 될 경우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가 될 거냐, 이 부분인데, 보수적으로 추정할 때 약 15조 9천억 불이니까 얼추 지금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할 때는 한 17조에서 20조 정도. 그리고 이제 기본보다 좀 더 높은 시나리오로 갈 경우는 약 23조에서 25조가 될 거고, 베스트 시나리오로 간다 할 경우는 50조가 넘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금이 국내 증시에 들어온다면은 굉장히 국내 증시 자체가 한 달에 레벨업 충분히 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국내 증시는 신흥 증시에서 빨리 나가야 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계속해서 중국이라든지 중동 국가들이 신흥 증시에서 비중을 더 키워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여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국내 증시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 이것도 해소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국내 기업들의 투명성도 더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순환 출자 구조였습니다. 이 순환 출자 구조가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문제가 됐었는데,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제가 시장에서 이제 순환 출자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정부가 계속 정책을 폈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거의 한 10만여 개의 기업체 자체가 뭐 연결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지배구조가 묶여있던 그런 상태였었는데, 지금은 현대차 그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10대 그룹 안에 있는 회사들은 다 끝났다 됩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다시금 발생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웠던 방식 중에 하나가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지주회사를 설립한다면은 결국은 기업들을 합병하고 쪼개고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모기업, 지주회사를 만들고 핵심 사업부를 놔두고 이 과정을 반복했던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보이면서 지주회사에 들어와 있었던 일부 핵심 회사들 또는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회사들이 성장 동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휘를 하면서 모멘텀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딱 됐었는데, 이제 이런 구간이 되니까 무슨 일을 벌이냐? 다시금 상장하는 쪽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할 때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이런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 자회사가 더 클 거야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험한 상태가 벌어진 것이 바로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LG화학도 그런 과정을 겪었었고, 이제 앞으로도 점점 이런 회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늘 뭐 세아페스트 같은 경우도 물적 분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급락했듯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탈한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선 주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얘기되냐? 금융시장 자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우선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나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뭐냐? 소액주주를 보호를 해야 된다. 단순히 공매도를 규제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된다. 즉 대규모의 분할과 합병 이런 거 발생될 경우 기존 주주들한테 피해 가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이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냐? 아닙니다. 일부 상법 몇 가지만 개정하면 되는 그 정도 수준인데, 그동안 이게 왜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냐라고 하면은 사실 대기업들 눈치를 본 거죠. 왜냐면 대기업,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서 대주주의 갑질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분할을 해가지고 할 때 이제 뭐 주주총회를 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표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대주주가 승인한다 하면은 거의 통과가 되는 과정으로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기존 주주들, 예를 들어 지주회사에 있던 기존 주주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공모를 하거나 또는 신주 인수권을 가져가는 이제 어떤 혜택을 주거나 그런 쪽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되고, 또 하나는 국내 증시 자체가 감시 감독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줘야 국내 증시 자체가 정말 새롭게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제도의 근간이고 재평가 받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시장에서 분할 후에 상장을 하게 될 경우 소액주주한테 피해를 방지한 대책이 결국 뭐냐? 주식 매수 청구권 또는 모회사 주주, 그러니까 지주회사 주주면은 지주회사 주주에게 공모주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신주 인수권을 부여한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나온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다 했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대부분 엄청나게 청약을 하고 그 높은 경쟁률을 하면서 결국 매주 받지도 못하고 이런 과정이 사실 완화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의 LG 화학 주주였으면은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한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선적인 권리를 가져가기 때문에 분할해가지고 상장한다 했을 때 피해볼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기존의 우리나라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는 순수 지주회사가 있고 투자 지주회사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 증시에서 또 하나의 문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회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주사가 또 있고 지주사 안에 여러 가지 상장회사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이중상장이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앞전에 제가 포스코를 설명해 드릴 때 미국의 구글이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확장을 하고 있고 근데 구글이라는 회사는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를 가지고 구글 자체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중상장이라는 부분 자체를 현재는 안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도부터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온 부분이 결국 지금에 와서는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거나 이 법안을 추진한다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는 그동안 지주회사 내에서 특히나 핵심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상장, 상장된 회사는 이미 이중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비상장된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이제는 피해를 볼 일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투자 지분회사, 투자 그 지주회사가 아닌 이제 투자 지주회사를 갖고 있는 주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항상 우리가 증권가에서 또 하나 잘못했던 것이 뭐냐면 상장된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상장이 되어 있고 지주회사도 상장되어 있으니까 할인율을 항상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비상장된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차피 비상장도 나중에 상장을 하게 되면 또 할인 받을 거니까 할인을 적용했었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비상장된 회사가 이제는 상장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주들도 제값을 받고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투자형 지주회사 같은 경우가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된 것도 어떤 거냐면 최근 들어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했던 배경이 뭐냐 최근이야 뭐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서 엄청난 공모가 따상상 뭐 이렇게도 기대를 하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밸류적인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상장 자체를 SK온이 나중에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딜레이 될 수 있다 부분. 거의 2023년, 2024년 이렇게 늦춰질 수 있다 부분인데 결국은 이것도 역시 물적 분할로 떨어져 나갈 거야라는 관점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SK온이 상장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SK이노베이션 주주들한테는 피해가 없다라는 관점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기관 투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 또 어떤 게 있냐? SK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다 생각해야 됩니다. SK 안에는 얼마 전에 이제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안으로 들어왔고 비상장 자회사로 이제 100% 지분을 갖고 들어왔죠. 이 외적으로도 비상장 자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SK스퀘어 같은 경우도 앞전에 SK텔레콤에서 분할을 할 때 SK텔레콤은 순수 통신회사로 남겨놨고 SK스퀘어에다가 대부분의 이제 투자하는 회사들, 뭐 11번가를 비롯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여러 가지 회사들을 비롯해서 이쪽 다 집어넣는데 나중에 이쪽 역시도 상장을 하게 될 경우는 SK스퀘어 기존 주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오히려 이득이 된 케이스.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CJ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올리브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쪽 역시도 비상장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금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GS 같은 경우도 GS 칼텍스라든지 현재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 회사가 실질적인 매출의 대부분을 만들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 역시도 할인받는 부분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됩니다. LS도 마찬가지겠죠. LS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거의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를 LS 전선 하나가 대부분 나타내주고 있는데, LS 전선 같은 경우도 100% 현재는 상장이 안 된 지분을 갖고 있는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이쪽에서 상장한다 했을 때 LS가 할인받을 이유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의 이제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해야 될 그런 구간인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다 쪽인데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거나 여러 가지 증시에 대한 부양체 성격으로서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회사, 그러니까 지주회사 내에서 자회사인데 상장된 자회사에 대한 할인이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비상장된 회사들 중에서 실적이라든지 매출을 확실히 내주고 있는 핵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대표적인 것이 아까 SK이노베이션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SK이노베이션 한번 보도록 하죠. SK이노베이션이 현재 싸냐 비싸냐 놓고 볼 때 단순하게 우리가 정제마진 실적 이것만 놓고 본다면 현재는 비싸다라고도 볼 수 없고 싸다라고도 볼 수 없는 구간입니다. 다만 이 안에 SK온이라는 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도 예전에 SK온이라는 거를 나중에 물적 분할로 상장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주가 자체가 20만 미만으로 떨어지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법안 추진을 한다,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나타났다, 이게 나타나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럼 현재 SK이노베이션에서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SK온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7조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가 되면은 SK이노베이션도 주가 자체가 할인을 받을 요건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정유라는 본업 자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제 SK온에 대한 할인이 없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매수가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할 때 매수는 25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 여기서 가능하다는 거고, 1차 목표를 30, 2차 목표를 36만 원 정도 무난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몇몇 개 기업들 더 볼까요? 아까 이제 SK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SK 같은 경우는 비상장 자회사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재 쪽에서는 SK 머티리얼즈와 SK 실트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관련된 사업으로는 SK ENS와 SK 에코플랜트가 있는데, 이쪽을 통해서 폐기물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이쪽으로 다 투자한다 되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삼강 M&T를 인수한 부분도 사실 이런 쪽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쪽도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SK 팜테코가 있죠. 그래서 SK 같은 경우는 비상장에 대한 지분을 SK 머티리얼즈가 100%, SK ENC가 90%, 그리고 SK 팜테코가 100%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비상장 회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치 자체를 평가할 때 현재 20조 정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상장이기 때문에 할인을 또 하는 거죠. 지주회사니까. 근데 이 할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SK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핵심 비상장 자회사들이 더 성장성이 나타나고 커지면 커질수록 주가 자체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SK 경영진들이 현재 시가총액보다 3배 이상, 거의 뭐 6배 정도 앞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사실 SK가 뭐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라든지 자회사들을 열심히 키운다 이런 부분이겠지만, 이런 법안 자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미리 준비를 참 잘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는 딱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올해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것들 다 감안할 때 퍼로 따질 때는 뭐 10%도 안 되고, 자산가치 당연히 지주회사니까 1.0배 미만이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할인율 자체가 이제는 없어지거나 이제는 해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완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SK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상가 패턴에서 등락을 보인다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이 법안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시기가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슈가 더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23만, 24만 원 정도 잡을 수 있고 1차를 27만 원, 2차를 33만 원 정도 봐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회사 중에서 LS가 있습니다. LS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2조가 안 되는 그런 회사인데 우리가 이제 LS 하면 뭐 대표적으로 많습니다. LS 일렉트론도 있고 LS 뭐 엠트론도 있고 여러 가지 자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핵심 자회사는 사실 LS 전선이 되겠죠. 예전에는 LS 전선 같은 경우도 이제 상장을 추진했었다가 취소를 하고 그 당시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이제 소액 주주들한테 다시금 지분을 사들이면서 지금 현재는 100% 자회사로서 갖고 있습니다. 지분을. 그러면 LS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올해 실적이 영업이익이 대략 작년 같은 경우가 한 6,170억 그리고 올해가 6,36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중에서 실제적으로 영업이익을 LS 전선이 얼마를 차지하냐? 작년 같은 경우가 2,600억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가 2,970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영업이익에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이 영업이익이 기존에 있는 다른 상장된 자회사라든지 지분법 평가 이익이라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순이익을 볼 때는 수익 자체는 약 3,370억인데 마찬가지로 LS 전선 이 하나에서가 영업이익이 아까 3,000억 가까이가 올해 전망이 된다는데 순이익 자체가 2,700억, 800억 차지합니다. 즉 LS 같은 경우는 현재 밸류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뭐 퍼로 따질 때가 한 7%, 자산가치 0.4배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는데 이 LS 전선 하나만 마찬가지로 재평가를 해준다 하더라도 주가는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핵심 자회사들을 갖고 있는 비상장된 자회사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에서 지주회사, 특히 투자 관련된 지주회사 같은 경우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죠. 다만 아까도 했듯이 단순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미 대부분 상장됐거나 규모 자체가 비상장된 자회사라 하더라도 규모라든지 실적이라는 것들이 미미하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LS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를 한 54,000에서 55,000원짜리 때 하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를 7만원, 2차를 뭐 8만원, 9만원 잡으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사실 이제 새로운 이제 뭐 대통령에 당선된다 해가지고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미 정책이란 부분은 거의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탄소 중립이고 친환경이고 사실 이런 부분은 대선 후 대통령이 바뀐다고 당이 바뀐다 또는 정권이 바뀐다 해가지고 바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이미 큰 틀은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이 좀 나눠진 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또 에너지 부분인데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차피 뭐 석탄이라든지 이런 탄소 관련된 탄소 배출이 많은 쪽은 이제 다 그만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가장 여기서 화두가 되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원자력 관련주들이 굉장히 가파른 급등을 나타냈던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당 후보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육성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현 정부의 정책과 거의 비슷하다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뭐 소형 원자로 이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얘기한다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야당의 후보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 이 부분이 하나 들어온 거죠. 탈석탄 이쪽은 어느 정도 다 동의를 하다 되고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추진한다는 부분은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핵심은 원자력이라는 부분인데 자 원자력의 부분이 사실 이제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생산 단가는 굉장히 싼데 그리고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배출 비용도 굉장히 작습니다. 배출 규모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친환경이 맞는데 문제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사고가 날 경우 그 사고가 너무 장기간이고 너무 크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따라서 말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가 현재 트렌드인데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도 이제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원자력 부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선은 친환경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로드맵을 보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가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을 썼다 하더라도 원자력 자체가 국내가 원래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었고 신재생 에너지가 비중이 너무 낮은 거죠. 그리고 석탄과 LNG 비중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수소라든지 우리가 뭐 수소 쪽도 나중에 진짜 그린 수소라고 얘기하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수소를 나타내는 그 과정까지가 너무나 오랜 시간과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 중간 자리대를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원자력도 인정을 해주자. 사실 그런 법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석탄이라는 부분을 완전히 없애고, 그리고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쪽도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아까 말했던 수소 쪽, 이쪽을 다 가야 된다. 이 법인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 가는 기간이 원체 길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증설하지 않고 유지만 해도 결국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원자력 비중이 낮아지는 그런 형태로 가겠다. 이게 현재 국내의 로드맵인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았던 부분이 뭐냐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원자력에 대해서 이제 친환경 가야 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떤 시기냐면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의견이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원전 관련돼서 원전에 대한 비중 자체가 굉장히 많은 국가가 우선 프랑스 이쪽이고요. 그러니까 프랑스를 비롯해서 동유럽 국가 같은 경우가 비중 자체가 40에서 50%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석탄이라는 부분을 다 없애가지고 이거를 탄소 중립으로 바로 간다 했을 때 원자력을 친환경에 포함 안 시켜준다면 이거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현재 신재생 같은 경우가 프랑스나 영국, 동유럽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약 10에서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배제해야 된다라고 한 쪽은 독일을 비롯한 이제 서유럽 국가들인데 이들 같은 경우 원자력에 대한 비중이 계속해서 낮추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벌써 30%를 넘어갔다 된 거죠. 그러니까 각국의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벌어져 있는 상태고 에너지원에 대한 비중 자체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견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을 비롯한 그런 동서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원자력도 이제 뭐 친환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 논리를 아직까지 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이라는 이쪽에서 아직까지 친환경이 되냐 안 되냐 확실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이 부분에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원자력이라는 부분을 하되 뭐 대부분 이제 앞으로의 원자력은 소형 원자력 쪽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추진하되 신재생 에너지도 같이 육성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전개가 되게 되면 시간 자체가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에 하나 보면은 미국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중국. 그러니까 이들 국가 같은 경우는 원자력이라는 부분을 친환경에 넣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러시아, 일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덩이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긴다면은 굉장히 크게 발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완화시키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친화적으로 가자고 한 것이 바로 소형 원자로가 되겠죠. 그래서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뭐 한국전력 컨소시엄이라고 해가지고 한전기술이라든지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미 개발을 하고 완료를 했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에 있는 이런 원자력 회사 같은 경우에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 소형 원자로가 현재 시장에서 개발을 해서 완전히 설치까지 하는 데는 약 5년에서 6년이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지금 투자라는 것은 사실 기대치가 좀 많이 반영되었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형 원자로라는 부분도 국내에서는 나중에 추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부분을 추진한다 했을 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공약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이죠.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 잘못한 건 뭐였냐라고 하면 부동산입니다. 그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잘못이 뭐였냐? 공급 자체를 늘리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충분히 집이 있으니까 다주택자들이 많아서 집이 없는 거지 실제로 집에 대한 공급 자체는 충분하다라는 논리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부동산 가격에 과열로 연결이 된 거죠. 물론 투기라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공급 자체를 늘리는 정책을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후보건 야당 후보건 부동산을 기본적으로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 사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250만 호라는 규모 자체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달라지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당에서는 이제 100만 호 정도는 기본 주택으로 임대형 싸게 공급한다는 거고 야당 같은 경우는 전부 다 250만 호를 민간에 맡긴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 공통적인 부분은 부동산 자체에 대한 공급을 확대시키고 서울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따른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 부분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수혜를 보는 쪽은 건설 쪽이게 되겠죠. 그래서 건설 자재 관련된 시멘트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제 주택을 짓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따른 수혜를 가져간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근 들어서 현대산업 같은 경우가 강주에서 지은 아파트가 무너졌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영업 정지까지 내릴 수 있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난리가 난 상태고 건설주들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히려 현대산업을 제외한 다른 건설주들은 오히려 앞으로 더 파이가 커지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건설주들에 대한 밸류를 생각하면은 건설주는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밸류 자체가 계속해서 지난 1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저평가를 만들어 왔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성장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난 10년, 15년 동안에 그동안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 거죠. 평가를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건설은 거기서 거기야 라는 생각만 하다 보니까 항상 저평가를 받은 거죠. 근데 이게 10년 이렇게 저평가를 받아오게 되면은 회사가 이익을 꾸준히 나는 회사가 되면 어떻게 되냐? 자산 가치는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고요. 현금을 쌓여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의 증가 계속해서 증가된 상태에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올해가 한 8천억, 내년에는 9,50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 순이익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밑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작다야 됩니다. 그래서 퍼로 볼 때는 현재는 13%, 10% 정도. 자산 가치로 볼 때는 한 0.6배, 7배 이렇게 되는 거고 GS건설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GS 같은 경우는 퍼로 따질 때는 작년 기준으로 한 7% 정도 되고 올해는 5%대까지 낮아진다 되어 있죠. 그 5%대까지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실적의 증가가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 왜 실적의 증가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뭐냐? 작년까지 국내에서 또 위드 코로나다 이렇게 되면서 분양을 원래 하기로 했던 부분이 다 딜레이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분양을 해야 됐었던 물량까지 더 많이 분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올해 이연된 실적이 넘어오면서 상당히 커지는 것이 건설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매각을 했다 했는데 아직 매각한 이후에 약간 잡음이 있다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완전히 아직까지 뭐 타결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작년이 7,200억 올해가 8,0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다가 퍼로 따질 때가 5%가 안 되는 4%대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주택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플랜트 사업을 하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굉장히 가파르게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아까 봤었던 탄소 중립에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선은 탄소 중립을 바로 가지 못하니까 그 중간 단계가 탄소를 포집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거기에 따른 수주가 늘어난다. 이런 부분이 성장 모멘텀을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더 강하게 올라간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한 11%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 정도의 평가를 받아준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자산 가치나 이런 것들도 다른 건설보다는 좀 더 높은 그런 상태지만 이쪽은 뭐 플랜트 쪽이라도 이쪽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전문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평가 좀 높게 받는 거죠.
그 다음에 DADC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림 산업이 이제 분할을 하면서 이제 건설만 취급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쪽 실적이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심하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올해가 한 9,400억, 내년이 1조 1,000억 정도 되는데 순이익으로 볼 때는 내년 전망이 한 9천억까지 늘어난다. 올해가 이제 7천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순이익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종합 건설사들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근데 주가 자체는 또 가장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밸류 평가가 현재는 자산 가치는 뭐 0.5에서 0.6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주당 퍼 같은 경우는 3%에서 내년에는 3% 미만까지도 나타난다. 올해는 이렇게 될 정도로 극도의 저평가인데 왜 저평가를 받았었냐라고 하면은 수주 잔고가 작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주 잔고가 작았던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저평가를 받는 계기가 됐는데 작년 말에 대규모의 수주를 받으면서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 같은 경우가 단순히 분양시장이라든지 실적이 싸니까 재평가를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국내 증시는 굉장히 깐깐합니다. 제가 왜 깐깐하다는 표현을 해주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메인 게임이 스타트된다라고 할 때 뭐라 했었냐면 그동안 국내 증시는 성장이라는 타이틀 하나만 있으면 증권사에서 목표가 계속 상향시켜줍니다. 성장하니까. 공모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너무나 높은 회사에 따른 비교를 하면서 공모 가격을 엄청나게 높여놓고 그러고 나서도 성장하는 회사니까 괜찮아 논리를 했는데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너무나 터무니없을 정도로 시총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재평가는 고평가된 거는 무너뜨려야 되는 거고 저평가된 거는 올리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저평가된 회사들이 단순히 실적이 싸니까 올라간다 절대 인정 안 해줍니다. 성장 동력이라는 부분을 항상 붙여줘야 재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증시는 지금 현재는 밸류에이션 정상화를 하는 과정이 나타난 거고 아직까지 재평가하는 과정은 이어지지 않았는데 그건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건설은 현금이 쌓였고 계속해서 실적을 내고 있는데 주가는 못 올라갔으니 굉장히 저평가된 거죠. 그 이 저평가된 상태에서 현금을 갖고 있는 걸 뭐하냐? 써야죠. 어디다가? 새로운 성장 동력에. 왜? 시대는 바뀌고 있으니까. 시대가 바뀔 때 그 시대에 올라타냐 못 올라타냐가 회사가 존립을 하느냐 성장하느냐 아예 없어지냐 이 기로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건설 쪽에서 대표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라고 하면서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이제 풍력 관련된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풍력 쪽으로 뛰어드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에 속해져 있으니까 연료 전지 사업도 들어간다 되겠죠.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 아까 말했던 그 원전 사업을 미국 홀테 인터내셔널과 이미 MOU를 체결을 했다 된 거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스마트팜이라든지 다른 사업도 같이 추진한다 된 겁니다. 그 다음에 DLNC 같은 경우는 수소에너지, 그 이산화탄소 포집, 아까 말했던 CCUS, 이 탄소 포집 관련된 사업을 하나 더 늘렸다 된 거죠. 그래서 친환경 사업을 하고 친환경 소재 사업도 하고 있고요. 수처리 사업도 늘려간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확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를 더 늘리는 케이스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기차 충전소 사업 자체를 늘린다가 아니라 만드는 아파트 내에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적으로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2차 전지 배터리 폐활용, 폐배터리 사업 이쪽을 또 추진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쪽은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친환경 플라스틱이라든지 역시 탄소 중립 관련된 탄소 포집 이런 사업을 한다고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SK 회사 내에 있는 SK 에코플랜트 비상장 회사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가 M&T 지분을 취득하면서 해상 풍력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 사업을 하고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국내 건설사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미 찾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몇 년째 된다는 거죠. 그 실적이 좋은 이런 회사들이 결국 새로운 먹거리 사업 성장 동력이 들어간다면 주가 자체는 재평가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건설 업종 지수를 보게 되면 이때 고가를 만들었을 때가 2007년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대부터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예전에 물론 사고가 많았습니다. 해외에서 받았던 수주가 저가 수주를 받으면서 충당금을 설정하는 일이 벌어졌었고
그에 따라서 신뢰도가 낮아진 상태가 됐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실적 자체가 2007년도, 2008년도 이때에 비하면 월등히 위로 올라가 있는데 주가 자체는 답보 상태를 보인 거죠. 왜? 시장에서 트라우마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이 작년부터 한번 가파르게 올라간 과정을 보여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숨고르게 하는 그런 과정인데 건설 업종 같은 경우 지난 거의 13년, 14년 동안에 이런 저평가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했을 때 먼저 실적 저평가를 해소해주고 그 다음에 성장 동료들의 평가를 다시 받아준다 이렇게 되면은 1차적으로 건설 업종 자체가 한 23% 정도, 23에서 25% 정도의 업종 지수 상승폭이 열려 있는 것이고 여기서 프리미엄을 서서히 받아간다면은 50% 이상의 상승폭이 열려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회사마다 신규 사업 방향이라든지 실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세밀하게 하셔야 되는데 건설업종 역시 보셔야 되고 국내 증시 재평가할 때 같이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종목들 상세하게 더 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보면 될 것 같으니까 다음 주까지 하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뭐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고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수 전반적으로 올해 증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올해 1월달이 저가를 만들고 올해 1월달이 올해 저점이다 이런 논리를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저점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려울 게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